내 피 같은 월급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알고 보니 처음부터 당첨 확률이 조작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된 몸을 뉘고 짜릿한 쾌감을 맛보고 싶었지만 화면 속 세상은 나에게 또 다른 무급 노동을 강요했죠. 화려한 그래픽과 아찔한 타격감으로 우리를 유혹했던 게임은 어느새 통장 잔고를 빨아먹고 수면 시간마저 착취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우리는 분명 게임에 미친 민족이었습니다. 모니터 너머의 전우들과 피를 끓이며 밤을 새웠고 그 끈끈한 유대감에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팍팍한 현실은 그 알량한 낭만마저 앗아갔습니다. 야근과 대출이자에 찌든 20대에서 30대 직장인들에게 이제 게임에 접속하는 행위는 달콤한 도피처가 아니라 살을 깎아먹는 족쇄가 된 겁니다. 결국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 마우스를 부숴버리듯 던졌습니다. 단 1년 만에 대한민국 게임 이용률이 70%대에서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친 진짜 이유입니다. 수십조 원의 돈탑을 쌓아 올렸던 거대한 산업의 댐이 밑바닥부터 터져나가는 순간이었죠. 과연 이것이 코로나 특수가 끝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빼앗긴 내 돈과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가장 차갑고 잔혹한 경제적 보복이 시작된 겁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탈출구 끝에는 과연 어떤 파국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매서운 한파를 피해 PC방으로 몰려들었던 청년들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신세계에 열광했죠. 당시 1,000원짜리 한 장이면 한두 시간은 현실의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은 우리의 일상이자 가장 저렴한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불과 1년에서 2년 사이 믿기 힘든 충격적인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74%를 웃돌던 국민게임 이용률이 이듬해 50%대까지 폭락해버린 겁니다. 산업계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치였죠. 단순히 퍼센트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금요일 밤마다 음성 채팅방에 모여 함께 보스몬스터를 잡던 친구 4명 중 2명이 홀연히 접속을 끊고 사라진 것과 같습니다. 게임사들은 서둘러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19 특수가 끝났고 사람들이 야외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죠. 과연 그럴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활발하게 밖으로 나가야 할 10대들의 이탈률이 가장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지갑을 열어 매출을 견인하던 핵심층, 바로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가장 먼저 게임을 버렸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무서운 물가 상승과 가파른 금리 인상 속에서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게임은 더 이상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한 달에 치킨 10마리 값을 기꺼이 결제하던 청년들의 통장이 말라가면서 현실의 공포가 가상세계의 즐거움을 압도해버린 셈이죠.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구조적 붕괴의 신호탄이었어요. 과거 1980년대 미국의 아타리 쇼크처럼 조악한 게임성으로 유저들을 기만하다가 한순간에 시장 전체가 붕괴했던 그 끔찍한 역사가 한국에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게임에 죽고 못 살던 20대에서 30대들을 이토록 매정하게 돌아서게 만든 걸까요? 그의 답은 화려한 게임 통계가 아니라 밤 10시가 넘어 막차를 타고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텅 빈 눈빛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달구는 20대에서 30대 직장인들의 날 것 그대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들의 차가운 현실이 뼛속까지 전해집니다. 8시간 동안 직장에 치이고 무수당 야근까지 하고 집에 기어들어오면 게임은 손도 못 대고 그냥 누워서 유튜브나 본다. 이 짧고 건조한 문장 하나에 대한민국 청년들의 서글픈 경제적 피로도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한정된 체력을 통장의 잔고처럼 쥐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꽉 막힌 지옥철에서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며 출근하는데 이미 체력 통장의 30%를 강제로 인출당하죠. 직장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고 쏟아지는 업무를 꾸역꾸역 처리하다 보면 퇴근길 무렵에는 남은 체력마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맙니다. 파김치가 되어 좁은 자취방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남은 에너지는 철저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나 디아블로 같은 게임들은 이럴 때 가볍게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달콤한 청량음료 같았어요. PC방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쏟아지는 화려한 게임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가지의 복잡한 시스템을 밤새워 공부해야 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퇴근 후에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거든요. 마우스를 쥐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위조차 에너지를 극도로 소모하는 피하고 싶은 또 다른 무급 노동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당장 내일 먹을 점심값 10,000원을 아끼려고 편의점 4,500원짜리 도시락과 삼각김밥을 찾는 팍팍한 마당에 화면 속 픽셀 조각을 키우기 위해 나의 금 같은 시간과 체력을 갈아 넣을 여유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는 거시경제에서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의 번아웃 현상, 그리고 극단적 효율성 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착취당한 세대는 여가 생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에너지를 아끼려 하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방전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게임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쏟아지는 수많은 팝업창과 이벤트 알림은 마치 퇴근 후에도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 메신저처럼 끔찍한 압박감을 안겨주었어요. 과연 유저들이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 한국의 게임사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참담하게도 그들은 피로에 지친 유저들의 목에 훨씬 더 무겁고 잔혹한 노동의 족쇄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사들이 꺼내든 카드는 유저들의 쉴 곳을 빼앗는 잔혹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로 유저들 사이에서 숙제라고 불리는 일일 퀘스트 시스템이죠. 리니지나 메이플스토리 같은 이른바 KMMORPG, 즉 한국형 다중접속 역할 수행 게임들은 거대한 쳇바퀴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접속해서 정해진 괴물을 잡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지도록 설계한 겁니다. 매일 저녁 7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자마자 컴퓨터 전원을 켜는 행위는 출근 카드를 다시 찍는 것과 다를 바 없었어요. 무급 야근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임 디자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무한 경쟁과 스펙 쌓기에 짓눌린 20대에서 30대 한국 사회의 끔찍한 단면이 가상세계에 그대로 투영된 비극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단 한 점이라도 떨어지면 도태된다는 공포 속에서 학원과 독서실을 전전했죠. 취업시장에서는 남보다 자격증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 피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시름을 잊으려고 도망친 판타지 세계마저 현실보다 더 가혹한 무한 경쟁의 용광로였던 겁니다. 게임 속 캐릭터의 성장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강박적인 생존 본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시간 투자 대비 수익률이 최악인 거래입니다. 나의 피 같은 휴식 시간을 3시간이나 갈아 넣었는데 돌아오는 보상은 성취감이 아니라 그저 남에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안도감뿐이었거든요. 결국 유저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지독한 숙제를 하느니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서 진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사실을요. 밑빠진 독에 시간과 체력을 쏟아붓는 무의미한 노동의 염증을 느낀 겁니다. 하지만 이 숨막히는 숙제는 다가올 진짜 재앙에 비하면 그저 에피타이저에 불과했습니다. 유저들의 인내심을 완전히 끌어버린 더 끔찍한 시한폭탄이 게임 속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시간이 없어 숙제를 못하겠다면 돈으로 해결하라는 달콤한 악마의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게임사들을 판교의 거대한 마천루로 이끈 핵심 수익 모델, 바로 확률형 아이템의 등장이었죠. 이른바 가차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거대한 디지털 슬롯머신이었습니다. 한 달 내내 상사의 잔소리를 견디며 벌어들인 월급을 단 1%도 안 되는 확률에 걸고 모니터 앞에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10만원, 100만원, 심지어 누군가는 전세 보증금까지 털어넣으며 희귀한 무기 하나를 뽑기 위해 가사를 탕진했습니다. 내 돈을 써서라도 이 지독한 경쟁에서 이기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쥐어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당첨 효과 뒤에는 소름 돋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저들이 그토록 원하던 최고의 아이템은 애초에 등장할 확률이 0%로 조작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최악의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파는 기업은 모든 패를 쥐고 있는데 정작 수백만 원을 지불하는 소비자는 눈을 가린 채 허공에 돈을 뿌리고 있었던 셈이죠. 내가 결제한 돈이 정당한 확률의 게임에 쓰이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당첨 번호가 없는 복권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기업이 소비자와 맺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신뢰 자본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시장에서 소비자는 지갑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대한 뱅크런처럼 썰물 빠지듯 시장을 완전히 탈출해버리죠.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게임에 남았던 유저들의 마음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내 피 같은 돈을 써가며 스트레스 받고 사기까지 당할 바엔 차라리 안 하고 만다는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게임사들은 돈 복사기라고 믿었던 확률형 아이템이 사실은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독사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을 떠난 이 수백만 명의 20대와 30대는 자신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고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그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대체경제의 최전선이었습니다. 20대와 30대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금리 속에서 통장 잔고의 압박을 피부로 느끼는 이들에게 시간의 기회비용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계산되고 있죠. 과거처럼 게임에 하루 3시간씩 투자하는 건 월급날 통장에서 현금 3만 원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확실한 보상이 없다면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20대와 30대들은 무의미한 일일 퀘스트로 점철된 게임 화면을 과감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거나 퇴근 후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어 한 푼이라도 통장 잔고를 불리는 쪽을 택했죠.
게임에 바칠 시간에 차라리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관련 재테크 책을 읽고 자본의 흐름을 공부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더 나아가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근육을 키우거나 맛집을 탐방하고 여행을 떠나는 등 현실 세계의 경험과 성취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게임 속 만렙 캐릭터보다 통장의 잔고와 튼튼한 체력이 내 삶을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을 이들은 차가운 현실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퇴근 후 지친 뇌를 달래줄 최소한의 휴식과 도파민은 반드시 필요하죠. 게임이 떠난 그 빈자리를 빛의 속도로 파고든 것은 바로 가성비의 끝판왕, 대체 여가들이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에서 몰아보는 드라마 한 편, 그리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단 1분 만에 뇌를 자극하는 숏폼 콘텐츠들이죠. 손가락만 까딱하면 수백 가지의 재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굳이 머리를 쥐어짜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수십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 확률을 계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작법을 익히고 파티원을 구하느라 진을 빼는 대신 침대에 누워 수동적으로 즐기는 이 가성비 좋은 오락거리가 2030의 퇴근 후 2시간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게임과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포착됩니다. 이들은 분명 게임 접속을 끊고 결제도 멈췄지만 여전히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관전의 경제가 탄생한 겁니다. 커뮤니티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트렌드가 바로 이 현상을 대변합니다. 피곤하게 내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보다 스트리머가 소울류 게임을 하면서 고통받는 반응을 보는 게 훨씬 재밌다. 이 한 문장은 게임 소비 패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혔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게임은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르고 몬스터를 쓰러뜨려야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참여형 엔터테인먼트였죠. 하지만 쏟아지는 업무와 스트레스에 지친 20대와 30대들에게 직접 조작하는 행위는 이미 피로 그 자체입니다. 대신 화면 속 유명 스트리머가 수십 번 죽어가며 분노하고 좌절하는 생생한 반응을 지켜보는 것, 즉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에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프로야구장에 가서 선수가 던지는 공을 직접 치지 않고 치맥을 먹으며 응원만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매우 영리하고 경제적인 소비 전략입니다. 플레이어로서 짊어져야 할 스트레스와 실패의 좌절감, 그리고 수십만 원의 아이템 구매 비용이라는 무거운 짐은 스트리머에게 떠넘깁니다. 반면 게임이 주는 화려한 시각적 재미와 흥미진진한 스토리, 그리고 통쾌한 타격감의 과실만 쏙쏙 빼먹는 거죠. 이런 체리피킹식 소비 구조 속에서 기존 게임사들이 팔아먹던 내가 강해지는 쾌감이라는 상품 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내가 굳이 돈과 시간을 갈아 넣지 않아도 남이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재밌다면 누가 비싼 돈을 내고 힘든 노동을 자처할까요? 게임을 하는 스포츠에서 보는 스포츠로 소비 방식이 전환되면서 한국 게임 산업은 거대한 매출의 절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파도를 넘지 못하면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0대에서 30대 유저들의 집단 탈출은 사실 다가올 진짜 재앙에 비하면 그저 작은 경고음에 불과했습니다. 산업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10대 인구 절벽이 코앞까지 닥쳐왔거든요. 최신 인구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인구 200만 명의 마지노선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과거 1990년대 전국의 PC방을 가득 채웠던 교복 입은 학생들의 물결은 이제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게임 산업에서 신규 유입 인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거대한 공장을 돌릴 원자재가 완전히 고갈되었다는 뜻과 같습니다.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 것처럼 화려했던 가상세계의 초보자 마을에도 정막만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텅 빈 초보자 마을은 한국 게임사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핵심 수익 모델, 이른바 페이투윈 시스템의 근간이 박살나고 있기 때문이죠. 돈을 써야만 이길 수 있다는 이 잔혹한 구조는 사실 돈을 쓰지 않는 수많은 무과금 유저들이 밑바닥을 탄탄하게 받쳐주어야만 작동하는 거대한 피라미드 생태계와 같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기꺼이 결제하는 최상위 부유층 유저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압도하며 권력을 누리기 위해 지갑을 엽니다. 마치 현실 세계에서 비싼 명품 외제차를 타고 텅 빈 도로가 아닌 사람들 붐비는 강남 한복판을 질주하며 하차감을 즐기는 것과 똑같은 심리죠. 그런데 밑바닥을 채워줄 10대 신규 유저들이 증발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할 대상도 나보다 약한 사람도 없는 텅 빈 세상에서 굳이 내 월급을 통째로 쏟아부을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돈으로 권력을 사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붕괴의 도미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고인 물만 남은 저수지는 결국 바닥을 드러내며 말라가는 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이라는 오락거리 하나가 사라지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인구 감소라는 파도가 내수 시장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둑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예고편입니다. 학원, 외식, 패션까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경제 전체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끔찍한 미래를 게임 산업이 가장 먼저 맡고 있는 셈이죠. 과연 벼랑 끝에 몰린 한국 게임은 이대로 영영 침몰하고 말까요?
벼랑 끝에 선 기업들에게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은 생존 처방전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저들의 통장 잔고를 쥐어짜는 마약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끊어내고 진짜 재미를 파는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수십만 원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불확실한 디지털 도박장 대신 한 번만 결제하면 모든 콘텐츠를 온전히 즐길 수 있는 패키지 게임 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의 정가만 지불하면 추가 결제에 압박 없이 완벽한 기승전결을 경험할 수 있는 콘솔이나 스팀 플랫폼이 그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는 유저 입장에서 볼 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위험한 투기 자본에서 벗어나 확실한 행복을 보장받는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세계 시장의 똑똑한 소비자들은 이미 지갑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만든 이야기와 훌륭한 게임성을 갖춘 작품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기꺼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거든요. 여기에 더해 하나의 게임을 거대한 브랜드로 키워내는 지식재산권, 즉 IP의 확장도 필수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게임 속 매력적인 캐릭터를 활용해 인형이나 의류 같은 굿즈 상품을 팔고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새로운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뚫어야 해요.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영화를 넘어 장난감과 테마파크로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명의 골수 유저에게서 1,000만 원을 착취하는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전 세계 1,000만 명의 유저에게서 만 원씩 기분 좋게 벌어들이는 박리담회의 경제학으로 환골탈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우리의 팍팍한 퇴근길을 위로해주던 낭만 가득한 그 시절의 게임은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신뢰의 자본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은 바닥에 쏟아진 물을 주워 담는 것만큼이나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한국 게임은 영원히 20대와 30대의 차가운 외면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겠죠. 돈을 쓰면서도 기분이 더러워지는 이상한 경제적 거래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유저들은 이미 가장 냉정하고 똑똑한 심판관으로 돌변했거든요. 과연 한국 게임은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의 적자를 흑자로 되돌리고 다시금 우리들의 지친 일상에 꿀맛 같은 도파민을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엑소더스가 남긴 묵직한 질문과 해답은 이제 화면 밖에서 묵묵히 하루를 견뎌낸 우리들의 서늘한 토론거리로 남았습니다.